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40년을 버티면서 배운 딱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조용하거나 반대로 누구나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얼굴이 아주 어둡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면 보이는 파란색 숫자들. 특히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에 주식 투자자들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더군요. 소장님, 저는 코인 안 하는데 왜 제 주식이 떨어지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활기찼던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돈이 도는 혈맥이었습니다. 밤늦도록 매운 샤인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때는 길가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줍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가게들이 셔터를 내리고 임대문의라는 빨간 글자만 가득합니다. 이게 단순한 불황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산시장 전체에 흐르는 피, 즉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 외환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무너지자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한국의 대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그 연쇄 반응을 말입니다. 당시 제 옆자리 동료는 박 소장, 태국 돈이 좀 떨어진다고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라며 웃었지만 불과 한 달 뒤에 그 친구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경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버리가 경고하는 비트코인 5만 달러 붕괴는 단순한 코인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자산시장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들고 계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주들도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만큼 폭락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미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균열을 보고 하락에 베팅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가 지금 다시 경고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붕괴가 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파괴하는지 그 5가지 잔혹한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마음으로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실은 심리적 마지노선의 붕괴가 가져오는 패닉셀링입니다. 5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지켜주겠지 라고 믿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루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최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이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 5억 원 중 3억 원을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일 때 넣으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고 하니까 조바심이 났던 거죠. 5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최 선생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절반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최 선생님이 손을 저으며 그러시더군요. 에이, 박 소장, 5만 달러는 안 깨지겠죠? 전 세계 기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설마요. 하지만 시장은 설마를 먹고 자랍니다. 5만 달러가 깨지는 순간 최 선생님 같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매를 시작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벌어질 때 보면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특정 선을 넘는 순간 뚝이 터지듯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공포는 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코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익이 나고 있거나 그나마 팔기 쉬운 우량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하는 겁니다. 결국 코인이 무너지면 주식시장의 매도 버튼이
강제로 눌리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는 마진콜과 반대 매매의 연쇄 폭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계좌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현장에서 본 광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제 동료 하나는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샀다가 집까지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마진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핏기 없는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레버리지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투자자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와 거래소는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강제로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죠. 지난주 상담실에 온 30대 이대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을 끌어다 주식과 코인을 섞어 샀더군요. 소장님, 저 젊으니까 이 정도 빚은 금방 갚겠죠? 라며 웃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주식 계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권사에서 담보 비율을 채우지 않으면 매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강제 매도하겠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장님, 제 삼성전자는 우량주인데 왜 팔리나요? 저는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이대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기계는 여러분의 주식이 우량주인지 잡주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담보 비율이라는 숫자만 보고 기대적으로 팔아치울 뿐입니다. 이런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 유동성의 급격한 증발입니다. 경제학에서 유동성은 피와 같습니다. 돈이 넘쳐날 때는 쓰레기 같은 자산도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돈줄이 죄어지면 가장 위험하고 거품이 낀 자산부터 피가 빠져나갑니다. 마이클 버리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꽃이자 거품의 상징입니다. 그가 2008년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을 때도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를 보았습니다. 유동성의 상징인 5만 달러가 깨진다는 건 시장에 더 이상 공짜 돈이 없다는 준엄한 선언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 은행 창구에서 근무할 때 기준금리가 1%만 올라가도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비싸지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투기적인 자산에서 발을 뺍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얽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붕괴는 단순히 개인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곧 주식시장의 실적 쇼크로 이어집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시장은 마치 물이 다 빠진 수영장과 같습니다. 그때서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즉 누가 무리하게 빚을 내어 버티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레벨의 이탈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예전처럼 동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투기판이 아닙니다.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와 상장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처럼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손절 라인에 따라 움직입니다. 5만 달러라는 선이 무너지면 기관들의 대규모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산운용사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회의할 때 보면 그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박 소장, 우리는 1%의 수익보다 0.1%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 선을 넘으면 무조건 던지는 거야. 라고 말하던 펀드 매니저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때 기관들은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 코인만 파는 게 아닙니다. 코인에서 발생한 손실을 확정짓는 동시에 전체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 비중도 함께 줄입니다. 기관들의 매도는 개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파도가 아니라 집어삼킬 듯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매 주식은 실적이 좋아 라고 외쳐도 기관들이 버튼 하나로 쏟아내는 수조 원의 매도 물량 앞에서는 낙엽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 효과의 역전과 실물 경제의 침체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기분에 소비를 늘립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은데 매 계좌만 파랗게 멍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고 명품을 사고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그 온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시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상담한 소상공인 김 사장님 사례를 보십시오. 강남에서 꽤 잘 나가는 고급 일식집을 하시는데 요즘 저녁 예약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소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탕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비싼 술 펑펑 시켜줬는데 이젠 가게가 텅 비었어요. 다들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식자재 납품업체가 타격을 입고 서빙하던 알바생들이 해고됩니다. 이들이 다시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가 깨지는 파열음은 결국 우리 집 식탁 물가와 내 일자리의 위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의 경험을 담아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금 비중 30% 이상의 확보입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후반 박태현 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군요. 이분은 2020년 유동성 파티 때 모두가 주식을 살 때 제 조언대로 현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들이 미쳤냐고 했죠. 하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 박태현 씨는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지는 우량주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그분의 자산은 3배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불안한 종목, 본전 생각에 붙들고 있는 종목은 과감히 정리해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의 완전한 제거, 즉 빚 다이어트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가 여러분의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파산 신청을 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반등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을 들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대출 이자가 월 소득의 30%를 넘어가고 있다면 무조건 자산을 팔아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신용카드 할부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오늘부터 불필요한 지출은 마감하십시오. 빚을 줄이는 것은 그 어떤 주식 수익률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입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은 커플링, 즉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계란을 나누어 담으라고 했더니 코인 계란판과 주식 계란판에 나누어 담은 격입니다. 식탁이 흔들리면 둘 다 깨집니다. 이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분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전체 자산의 10%는 반드시 금 현물로 보유합니다. 박 소장, 화면 속 숫자는 사라질 수 있어도 내 손바닥 위의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거든. 이게 있어야 폭락장에서도 잠이 와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금이나 달러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 심리적 지지선을 만드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마이클 버리의 예언이 적중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비트코인 5만 달러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는 사실입니다. 징후는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위기를 인정하고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무서워했고 현금을 소중히 여겼으며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겠어?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35년 넘게 금융 현장의 최전방에서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보았지만 역사의 승자는 항상 준비한 자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생존을 준비할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내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어 보십시오. 보유한 주식의 냉정한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하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거대한 경제적 해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는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기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전문가도 국가도 여러분의 재산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변장하고 찾아온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친 파도를 무사히 넘기고 다음 상승장의 햇살 아래서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위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생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박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재 고민이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